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리뷰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책 다 이제 준비되셨고요. 자, 책은 좀 이따 보시고요. 자, 칠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관세평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관세평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다기보다는 그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강의든 간에 시작을 할 때 뭐 숲을 보여준다 해서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린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를. 왜냐면 뭐 뭐가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숲 보여줘 봐야 지루하기만 하죠. 대신에 관세평가는 이게 보여줄 나무가 많지가 않아요. 숲이 많지가 않아. 대신에 숲 하나하나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관통하는, 연결되는, 논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관세평가를 하나의 시험 과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법을 하는데, 세법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 같은 경우 무슨 리갈 마인드 뭐 이러고, 회계사들 그렇듯이 우리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관세평가 전체적인 거 한번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요, 요 리뷰하는데 시간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만 그렇게 할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이제 세법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관세평가는 거래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세, 뭐 대물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다 뭐예요? 다음 중 관세의 성격이 아닌 것은 1번 거래세, 이런 공부하시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공부예요. 이런 글자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들. 딱 보면 글자 뭔 말인지 알겠어.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우리 이제 거래를 다루고 물건을 다루는 이 관세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일상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일상 용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좀 착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네. 자,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용어만 딱 들으면 어때요? 실제 지급한 가격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세평가를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관세평가 이해가 잘 돼. 별로 뭐 어렵다고 하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글자가 별로 낯설지 않으니까 내가 다 알았구나라고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럴수록 뭔가 좀 내가 아는 단어일수록 그 의미는 더 깊게 여러분들이 파시고 완전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수경 선생님과 공부하시는 HS 코드는 어때요? 처음부터 용어가 어마어마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과목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관세평가는 듣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나오는 용어가 다 아는 용어들이야. 수출 판매 했네, 실제 지급 가격이래, 뭐 거래 가격이래.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럼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재밌는데? 또 강사가 이런저런 사례 얘기하니까 재밌는데? 이러면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내가 할 만한 과목이구나 자신감하고 뭔가 약간 착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착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고 저렇게 돌려드려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거래세하고 대물세라고 써놨어요. 특정 물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물건이야. 뭐 가리지 않아. 거래도 굳이 가린다면 뭐예요? 수입 거래인 거잖아요. 수출입 거래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수출입 거래에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입은 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법이라는 걸 하나 딱 정해놨어. 와, 근데 이 많은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법 한 줄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자, 근데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요, 의외로 세법이 많지가 않아요. 자주 바뀌지도 않아. 왜?
상속하고 증여하는 상황이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딱 둬도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좀 가능해. 물론 꼼수 부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 거기도. 하지만 우리 관세는 어떻게 돼요? 뭐 어떤 거래가 나올지, 뭐 어떤 물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딱 정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이 거래를 다 포함을 못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변하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항상 거래나 물건의 속도를요, 법이 못 따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관세사 관련된 업무들이에요. H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관사 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고통의 과목이지만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돈 번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을 해석할 때 더더욱 우리 관세법에서 중요한 건 이런 개념이죠. 원칙이라는 개념과 예외라는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법은 당연히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정해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바뀌어. 예측 불가할 정도로 많아. 그럼 당연히 어떤 애들이 등장을 해요? 이 원칙을 이용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려는 애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막아야죠. 왜? 원칙을 지키는 바보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사람들 바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외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얘네 지켜줘야 되니까, 바보들, 원칙대로 하는 애들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끔 뭘 해준다는 거야? 예외 규정을 둬서 야,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해가지고 법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부가세법하고 관세법은요, 뭐 개별소비세법, 뭔가 물건과 거래되는 세금들은요, 다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을 자, 어떤 관점으로 가셔야 되냐면, 원칙은요, 최근에 정해진 게 원칙이겠어요? 과거에 정해진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과거에 정해진 게 원칙이에요. 과거에 정해진 게. 특히나 우리 거래 대물세임 관세는 더하단 말이에요. 왜? 이 무역거래는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옛날부터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살짝 원칙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살짝. 그렇기 때문에 이 살짝 올드한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이제 관세법하고 관세평가 관세법하고 이제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실 텐데 그 둘은 한 80%는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살짝 관세평가 협정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돼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치중돼 있어요. 옛날 거니까. 우리 법은요, 이쪽 내용까지 조금 더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독학 하실 때는. 왜 그러냐면 얘를 다 못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되는 사례들은 다 뭐였냐면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 기존에 없던 사례들이 튀어나온 거야. 그럼 기존에 없던 사례들인데 그 사례들을 그 당시의 법과 그 당시의 규정으로 해석할 때는요, 조금 무리가 있고 충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하에서 그냥 판단을 내려준 거야. 한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점, 지금의 잣대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절대로 독학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자, 저처럼 실제 일을 하는 강사들이 딱딱 찍어주는 거대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특히 사례는. 이론은 독학하시면 독학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사례는 그렇게 하시면요, 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IMF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흔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또 답은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한 해석들이 잔뜩 나왔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거를 자, 답안에 쓴다? 당연히 여러분들 무덤 파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관세평가 세법에서도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 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형평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형평성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원칙 예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적는 단어들이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법이 커버할 수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가 등장을 하는구나. 왜 자꾸 예외를 등장을 해요? 파고들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평가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들과
자, 모든 중요 사항들은요, 형평성의 잣대에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한 9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칙들 배우시는데 뭐 법적 안정성은 다 필요 없어요. 세법은요, 오로지 뭐 하나 보면 돼요? 형평성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특히 세법을 공부하시는 수험생은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형평성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요. 자, 우리 관세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걸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법,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언제 세금을 내게 해요? 물건이 수입될 때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물건 수입될 때. 일반적인 세금은 언제 내요? 돈 벌었을 때 내는 거예요. 근데 관세는요? 돈 번 거 모르겠어. 그냥 물건이 우리나라에 오면 세금을 내. 하다못해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안 사고 누가 나한테 선물해줘도 어떻게 돼요? 세금은 내가 내는 거예요. 왜? 기준이 대물세고 거래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언제 제가 소득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인세 하시는 것도 정확한 플레이는 뭐예요? 법인 소득세예요. 양도세도요, 양도소득세예요. 세금은 돈이 있어야지. 세금도 돈이 있어야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법, 관세법하고 부가세법을 제외한 모든 세법은 대원칙이요. 세금도 돈이 있어야 낸다기 때문에요. 소득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하고 관세법 14조 수입물 표현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만 시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세법의 전체적인 얼개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소득 안 따져요. 그냥 물건이 들어오면 세금 내야 돼요. 그걸 제가 또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관세론적인 측면에서. 왜 이걸 세금 내게 했을까? 왜? 국내 산업 보호라는 그 단어를 끌고 오지 않으시면 또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왜 세금 내게 해요? 왜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면 세금 내라고 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니까요. 그럼 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관세가 동원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은 물건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훨씬 커지겠죠. 당연하잖아요. 공장 세우고 사람들 고용하고 월급 주고. 근데 그거 대신에 수입 물품을 그냥 사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가가 무역부터 시작한 다음에 국내 산업을 아니잖아요. 자, 국내 산업을 먼저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자, 글로벌리 더 우리가 거래를 활성화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국내 산업을 일단 지켜줘야 돼. 근데 국내 산업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수입을 못하게 해야겠지. 쇄국 정책, 고종 아저씨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건 아니잖아 또. 뭔가 우리가 없는 물건도 사와야 되고 뭐 대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건 좀 안 맞으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살짝 페널티 하나 주자. 그리고 그 페널티 준 다음에는 건드리지 말자. 그럼 그 페널티가 뭐예요? 그게 관세인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은요? 관세가 없지요. 해외에서 수입된 장난감은요? 관세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왜? 페널티 먹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그 페널티조차도 없애버린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FTA가 그건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조차도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물건 수입을 더 늘리겠죠. 그럼 국내 산업보호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또 1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이 FTA라는 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것도 다른 나라 들어갈 때 장벽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는 늘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FTA는 관세 없어진다. 그럼 국내 산업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짧은 생각인 거고 반대로 저쪽도 우리 걸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세 장벽을 제거해서 거래를 늘리자. 이게 FTA였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FTA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건이 수입이 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좋아. 그럼 이제 관세 부과해야 돼. 그럼 이제 얼마를 부과해야 되느냐가 다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 그럼 얼마를 부과해야 돼? 야, 이게 물건이 수입 거래가 될 때마다 다 부과해야 되는데
야, 이걸 하나하나 물건 들어올 때마다 기준을 다 따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편 타당하게 그걸 그래도 가장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뭐예요? 물건 값이잖아. 왜 물건 값이에요? 우린 소득세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 물건 수입해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겼어. 그러면 그때 관세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긴 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관세는 그냥 물건을 그냥 가져올 때 자릿세처럼 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소득을 벌었는지 내가 그냥 써버렸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보편 타당한 기준을 뭘로 잡은 거예요? 그냥 물건 값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원칙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원칙의 정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센 원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원칙 수준으로 돼버린 거예요. 관세평가의 초창기에. 그런데 이 원칙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그냥 물건값 하나만 딱 정해놨어요. 자, 100원. 좋아. 근데 이게 형제 간에 거래를 해. 형이 동생한테 야, 너 50원에 사가. 내 동생이잖아. 50원에 딱 가져왔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다른 거 안 따지고 물건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니까 야, 이게 생판 남과의 치열하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정한 가격은 100원이었는데 야, 이거 형 동생 간의 특별한 관계 하에서 설정된 가격은 50원이네. 그럼 50원에 대해서 관세를 내라고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100원이 여전히 100원이 맞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을 완전히 고수하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네. 그럼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애들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뭐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외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상황은 많아지니까 예외는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세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범위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붙으셔야 되는 거야. 이 시간 지나면요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디지털 거래가 너무 세져가지고 디지털세를 도입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과연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 대물세 원칙도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물건 수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일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 한 5년 뒤에 나올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빨리 좀 붙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요. 앞뒤로 붙일 배경들이 이제 좀 생긴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용어 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용어. 항상 이제 관세평가에 나오는 용어들은요. 일상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의 시각으로 해석하시면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일상 용어로 적혀 있는데 일상 용어로 해석하면 삑사리가 날까? 그 이유를 제가 또 강사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상 용어를 그냥 일상 용어로 해석하는 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물건값으로 해야 된다. 그럼 물건값이 뭐예요? 그 물건을 사려고 실제 준 돈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그 용어가 일상생활에 쓰는 실제 지급 가격하고요 정확히 일치가 됐어요. 사실 그렇게 출발한 게 맞아요. 그렇게 출발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특이 거래가 튀어나오면서부터 옛날에 일상 용어대로 해석해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최종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일상 용어에 근거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는 파악을 하시되 결론은 세법상 정의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자, 노트북을 하나 사온다고 그랬어요. 옛날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 노트북 우리나라 수입됐어요. 관세 내겠죠, 이제? 이유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가, 옛날 얘기. 어차피 뭐 이게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아니고 물건 수입할 때 내는 거니까 물건값이 제일 보편 타당하니까 물건값으로 합시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 저 노트북 얼마예요? 100불. 콜. 100불에 대해서 관세 내게 하면 되겠네. 노트북의 관세율 얼마에다가 100불 곱해가지고 관세 얼마 내면 되겠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아무런 이견이 없어. 저 때는 당신 실제 준 돈이 얼마예요? 100불이요. 아, 그래, 당신 실제 준 돈 가지고 관세의 기준 가격을 과세 가격을 매기면 되겠네. 그럼 저 때 쓰는 용어 실제 지급 가격은 일상생활 용어 실제 지급 가격하고 같겠죠. 그런데 거래가 다양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거래가 다양해진다는 건 물건이 다양해지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이 물건을 거래하는 상황이 다양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나 뭐 등등등 물건 한번 팔고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죠. 사실 노트북은 요즘 고장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요, 유지보수나 AS가 매우 중요한 아이템들이에요. 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하루 멈추면요 2천억 날라가요. 2천억. 한 4시간 멈추면 2천억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출동을 해야 되고요. 바로 누가 스탠바이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의 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도 좀 있어요. 아, 물건을 판 다음에 이렇게 하자 보증을 하는 애들은 별도 회사가 할 수 있게 우리가 하자 보증 회사를 별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요. 이 회사는 자신들이 하자 보증을 한대. 당연해요. 기계를 하나 팔았는데 하자 보증 저희가 잘 할게요. 이 느낌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와 만드는 조직과 하자 보증하는 조직을 분리해 놨습니다. 하자 보증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자 보증만, 하루 종일 하자 보증만 하는 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당연히 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노트북은 80불이 돼버린 거야. 그렇겠죠. 왜 80불이 돼요? 얘가 자기가 수행한 기능,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만큼 돈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얘는 왜 100불 가져갔어요? 지가 하자 보증을 하니까 100불 가져갔어. 얘는 지금 지가 하자 보증을 안 하니까 80불만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여기 이제 하자 보증 하는 회사가 따로 만들었으니까 얘한테 20불이 가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을 주고 한 명한테 하자 보증까지 같이 받나? 80, 20을 주고 하자 보증을 받나? 똑같잖아요. 100 주는 거야. 돈 받는 애들은 어때요? 100을 받아서 20원어치 하자 보증을 하나? 80원 받고 물건만 팔고 20원 받고 하자 보증을 하나? 똑같죠.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지급 가격이다라는 용어를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에 거는 100불에 대해서 관세를 내는 거고요. 밑에 거는 80불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저 100불 내는 바보가 발생하는 거죠. 저 상황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래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외가 들어온 거예요. 실제 지급한 가격, 실제 지급 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은 맞아. 그 맞는 상황이 대부분이야. 특히 옛날엔 더 그랬어. 근데 요즘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가지고 실제 지급 가격이라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양해졌어.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네. 따라서 실제로 물건값으로 준 거는 아니지만 물건값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애들을 별도로 줬다. 그럼 얘들도 관세 내게 해야지. 관세 내게 해야지. 그래서 80원에다가 20원 더해서 요 경우도 100불에 대해서 관세를 내게 해줘야지 라고 지금 규정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불만 콕 찍어 놓으면은요, 물건 살려고 준 돈이에요 물어내면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왜? 저건 하자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받기 위해서 준 돈이야. 다시
물건을 사기 위한 상황은 맞을 수가 있어요.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냥 완전한 물건값이냐? 물건값으로 실제로 준 돈이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왜? 80원이니까, 80불이니까 그거는. 하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저 20불도 주긴 줬어야 돼. 아이 그럼 물건 살려면 그냥 100 준 거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물건값으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만 콕 찍어 물어보면 80불인 거야. 그래서 이 20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요. 얘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개념이 뭐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이다라고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간접적인 지급액이에요. 저걸 말씀드렸던 거는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미리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요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원칙만 해놨더니 상황이 저 원칙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 설명이 안 된다는 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 따라서 예외적으로 자꾸 규정을 추가해. 그럼 형평성 문제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위에 거래를 한 사람도 100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관세를. 밑에 거래도 100에 대해서 납부를 해요. 그럼 당연히 형평성 문제 발생 안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법이 왁구가 짜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 시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것만 안고 가시면요. 요 나머지는요. 세부 내용을 다 채워가는 개념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요. 그 하나하나 케이스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공부 테마로 잡혀요, 여러분. 요 이슈는 요렇게 공부하고, 요렇게 공부하고, 요렇게 외우고, 요렇게 쓰자. 이거고, 이걸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보더라도 처음엔 요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런 형평성 문제 발생하니까 또 요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요렇게 정리가 됐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본 겁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 저희 수출 판매 그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급 가격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로 가십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22페이지 한번 가실게요. 자, 2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거기 레귤레이션 이제 오버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세 가격 결정에 이제 법제 30조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원래 원칙은 세법에서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제목에서 원칙으로 했으면 그 중요성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대놓고 원칙이다라고 제목에 적을 정도면요. 이걸 거의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의 집착 수준의 원칙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코멘트를 해놓으시면요. 자, 뭐 집착이라 쓰면 좀 그렇고요. 자, 집착이라 쓰세요. 그거밖에 없네. 집착. 그리고 자, WTO 평가 협정이라고 하나 코멘트 하실게요. 거기서는 더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되셨죠? 자, 잘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 거의 집착 수준의 원칙이 딱 적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예외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걸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예외적으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럼 예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규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외적인 상황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실제 이 무수히 많은 거래와 이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외적인 상황은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관사 시험 수험생이시고 지금 기준의 예외는요. 여러분들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이미 다 법에 반영이 됐어. 여러분들은 그 범위 안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실무로 가시는 거야. 제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제 여러 이제 학원이라든지 교재라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은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게 실무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실무 사례를 뭐 많이 해주면 뭐 강의 깊이가 있다.
내지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 실무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지금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 진짜 별일 아니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실무는 대부분 다 별일에서 실무가 발생하겠죠. 별일이 아니면 어떻게 돼? 원칙으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별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왜? 별일에 해당이 되면은 그 대원칙에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해석은 야, 이게 별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별일이라는 건 이 별일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문제가 됐어요. 아, 이 정도면 새로운 별일이야.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법을 바꿀 수 있느냐? 얘는 국제 협정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도 못 바꿔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법 바꾸기도 힘들어. 국회 통과하고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HS든 관세평가든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WTO나 이런 데다 올려야 돼요. 그 WTO에서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협정을 추가해야겠다, 개정해야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 10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상황 별일이냐 아니냐를 너무 깊게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 출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규정을 보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시험하고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기본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예외는 이미 다 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해석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 원칙이 대원칙이야. 약간 집착 수준의 원칙이야. 예외는 딱 나와 있어. 근데 조금 딱 봐도 좀 이상해,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래야. 이상한데? 근데 현재 기준으로 이런 예외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갈라져요, 수험생들이. 마인드적인 측면으로. 다시요. 예외가 1, 2, 3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예외라고 한다. 박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지만 그 예외에 해당이 안 되면 원칙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원칙이 이러이러할 때 원칙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은요. 이러이러할 때는 원칙에 못 들어와. 그래서 제가 유치한 얘기지만 뭐라고 했어요? 군대 신검 얘기했잖아요. 너 이러이러하면 군대가 이게 아니라 면제 사유 쭉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거래세 대물세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기준의 예외사항이 쭉 1, 2, 3이 있는데 딱 봐도 좀 이상하기는 해. 근데 1, 2, 3에는 안 걸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원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법 시스템 체계 자체가 예외에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원칙 간다. 그래서 제가 집착이라는 말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여기다가 시간 뺏기거나 마음을 쓰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를 원칙을 보내면 안 되지. 이건 문제인데, 이건 문제 있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깊게 들어가면, 물론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사고력은 좀 늘을 수 있지만, 이 시험의 고득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삶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착 수준의 원칙이라 말씀드린 거는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또 절 보실게요. 그럼 저희가 원칙을 공부하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이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우리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 나와 있어. 근데 이 또한 용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거래한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결론으로 거래 가격이라는 용어를 해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럼 이 원칙의 구성은요, 크게 전제 조건 하나 있었죠.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이 한번 원칙 되냐 안 되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삑사리 나면 끝나는 거예요. 원칙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지급 가격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법정 가산이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그걸 두 개를 합친 값을 뭐라고 불러요? 거래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거래한 가격하고 조금 틀린 느낌을 가지시는 게 더 맞으세요. 그럼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시라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동했느냐 이거 보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그래야지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안 오는데 어떻게 부과를 해? 관세를 부과해야지 얼마냐 하는 관세평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로 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로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역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었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안 왔어. 중국에 있어. 다음 거래를 하나 했는데 그때 왔어. 그럼 처음 거래 기준을 할까? 두 번째 거래 기준을 할까?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했다. 물리적 요건이다. 몇 번 써보고 물리적 요건 다 알았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말일수록요. 자, 이 쉬운 상황, 쉬운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즉 물건을 수출한 사람과 물건을 수입한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소유권을 따질까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출발점이 물건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건값은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그 지점의 물건값을 이상형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진 돈과 물건이 파는 사람이 가진 물건을 뭐 하는 개념이에요? 교환하는 개념이지. 교환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물건 네가 돈 주면 내가 돈 받고 너한테 물건 줄게.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출발을 한 대원칙이기 때문에요. 이 말은 쓰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원칙을 충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요. 그래, 우리나라 물리로 와야겠네. 그래, 소유권 이전 돼야겠네. 뭐 이게 뭐 어려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거에 해당하는 예외 규정들, 이거에 해당하는 규정들 다 사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뚝 튀어나온 게 뭐였어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의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누가 나한테 선물했으면 그건 내 거죠. 그거 돌려달라면 되게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관세평가에서 역시요, 그래, 돈을 주지 않고 넘겨받은 거는 돈과 물건을 교환한다는 거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물건만 나한테 준 거지. 그럼 이거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걸로 세법에서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외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 1번에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항상 세법은 여러분들이요, 뭔가 나열이 되어 있을 때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제가 이런 예외 사항들 말씀드렸는데요. 대원칙을 이렇게 세웠어. 첫 번째 예외가 나왔어. 그러면 대원칙의 중심을 흔들리는 애가 딱 튀어나왔을 때 첫 번째 예외에 넣겠죠. 그러다가 또 적용하다 보니까 또 뭔가 튀어나왔어. 2번, 3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소유권은 100% 완전한 이동. 정확히 얘기하면 돈과 물건이 교환됐을 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됐다고 보는 거지, 물건만 와가지고는 소유권 이전으로 안 본다라는 게 자,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 그 얘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룹핑에서 말씀드렸던 거는요, 임차라는 거였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 소유권 100%의 이전이다. 하지만 물건을 누군가 나에게 빌려줬어요. 그럼 물건을 나한테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물건은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는 내는 거죠.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내는 기준을 잡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누가 나에게 물건을 빌려줘서 렌트를 해줬어. 그럼 내가 주는 돈은 뭐예요? 렌트료잖아. 물건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렌트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돌아갈 얘기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계약 끝나면, 렌트 계약 끝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소유권 이전인 거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렌트는 뭐 유상으로 렌트라든 무상으로 렌트하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차피 빌린 거잖아. 소유권 이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그 예외 규정들 착착착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룹핑을 하셔서 정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출자의 책임으로 뭘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으셨잖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항상 수입자가 뭐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출자가 뭘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지. 왜? 아니 그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출자의 부담으로 뭘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일단 우리나라에 왔네 이거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왔어. 그러면 자릿세 내야지. 이유 여를 불문하고 물건이 왔으면 자릿세를 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관세를 내야 되는 거겠네. 자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자 얼마를 기준으로 물건값 얼마를 가지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물건 수입한 사람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자기가 쓸 물건이 아니거든. 이게 자기가 쓸 물건이어야지. 자기가 쓰거나 자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되팔거나 이래야지 이 사람이 야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쟤한테 물건을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얘가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은 왔어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얘는 그 물건을 자신이 쓰거나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물건과 관련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야 수입자가. 그럼 얘는 물건값을 준 적도 없고 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값을 기준한다는 대원칙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그냥 예시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들 산업쓰레기, 뭐 위탁수입물품 이런 용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아 산업쓰레기는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아, 위탁 판매는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못하신 거죠. 산업쓰레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산업쓰레기 사례예요.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제가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냥 예인데 예.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얘가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물건값을 주는 상황에 있으려면 지가 쓰거나 지가 누군가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온전히 짓게 돼야지 지가 쓸 수 있는 거고 짓게 돼야지 누군가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일 때는 산업쓰레기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얘가 자신이 소유권이 필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 물건은 왔어. 그러니까 관세는 내야 돼. 근데 얘가 소유권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 왜? 지가 쓸 물건이 아니거든. 근데 지는 뭔가 일을 하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 안 내요? 내지. 물건이 왔으니까. 그럼 물건값이 있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물건값을 기준으로 관세를 낸다는 원칙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얘가 산업 쓰레기였던 거죠. 누가 쓰레기를 소비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 되파는 사람도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경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 물건 샀어요. 그래서 경매 붙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렇죠? 경매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다 파는 거잖아요. 경매를 통해서. 근데 경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경매하고 그냥 자기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 물건을 소유할 이유도 없고요. 소유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 관세를 안 낸다가 아니죠. 관세는 무조건 내는 거야. 하지만 관세 내는 방법 중에서 대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야 이게 물건값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원칙은 안타깝지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보신 다음에 혼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어떤 사례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이게 산업쓰레기나 경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시 말고 다른 예시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그게 올바른 공부 방향이신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도요. 자, 산업쓰레기나 경매 외의 상황이 제시되면 더 좋은 문제고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실게요. 산업쓰레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 풀어요. 다 풀지. 그런 문제는 못 풀면 변별력 생겨. 안 좋은 쪽으로. 다 풀어. 답안지에 뭔가 이렇게 편차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 본질을 좀 짚었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코멘트 몇 줄 있냐 없냐 가지고 1, 2점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산업쓰레기 문제도 산업쓰레기 사례로 정리해서 답안 쓰신 분하고 이걸 본질로 접근하시는 분하고 답은 맞잖아요.
과정도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변별력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산업 쓰레기도 아니고 경매도 아닌 상황이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결론은 야 이건 수출자의 책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수출 판매가 아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예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산업 쓰레기 경매로 물어보는 것과 산업 쓰레기도 아니고 경매도 아닌 제3의 사례로 물어보는 건요. 변별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응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수출 판매 관련된 모든 사례를 가져와라 내가 다 외워줄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꼭 사례를 외우면요 그 사례가 안 나와요. 나는 경험을 해봤어. 그리고 사례를 외우실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실제 시험에서 자신이 외운 사례와 비슷한 게 나왔을 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도 경험했어요. 나도 AICPM 미국 공연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해봤다고. 그래서 사례를 다 외웠어요. 오딧, 감사 이걸 다 외웠어. 근데 실제 시험에서요. 영어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정말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한 2가지 조건이 조금 달라.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외웠던 걸 거야. 내가 외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근데 쫙 뻔히 읽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좀 달라. 나 느낌이 오더라고. 좀 다른데? 근데 사람 마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외웠던 거하고 크게 다르겠어 설마?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느낌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외웠던 사례 그 내용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점수 안 나왔죠 당연히. 사례 외우시면 그 상황이 와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강의를 가장 평가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수험생들 피드백을 받아봤잖아요. 다 그 얘기를 해. 망했어요 하는 애들은 다 그거예요. 사례를 외워서 잔뜩 외워서 갔는데 한 절반 잘 나가다가 사례가 마지막에 조금 샜어요. 그러면 겁이 나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겁을 더 내요.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은 별로 겁을 안 내. 그냥 보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 그 사례 힘들게 공부 다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려. 그럼 사람 마음은 자신이 외운 사례 그걸 틀어 맞춘다고요. 그럼 점수가 더 안 나오게 되죠. 공부가 좀 덜 됐는데 현장에서 그걸 풀어내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점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이 수출 판매 관련된 모든 사례를 다 뽑아가지고 막 스터디 그룹 하면서 막 노트만 이런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말렸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런 위험이 왔는데 실제로 왔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본질을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법, 시행령, 규칙, 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예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냥 그 법인데 예시를 그냥 들어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법이 어렵다라고 자꾸 하니까 세법은 예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 제시된 예시가 그대로 나오면 그냥 평범한 문제야. 아무런 변별력이 없어. 나도 맞고 너도 맞아. 점수 다 같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예시 외에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제3의 예시가 나왔을 때 그때 변별력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은 그쪽 방향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에 딱 좋은 게 이 시행령 제17조 이 내용이었어요. 되셨죠? 자, 쉬셨다가 이제 우리 사례 문제 한 2개 더 풀고 실제지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